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저는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17년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나름 전문성을 살려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해서 그 이래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당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셨던 김문수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뉴미디어 단장과 미디어 법률 단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보수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정치와는 또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국가 안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보는 피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궁금증이 또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거의 10년간 국민의힘, 대한민국 최고의 보수정당이 국민의힘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힘들고 나약해졌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한미 관계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나 국민의힘이 약해지고 어려울 때 항상 그 문제점이 이 두 분야에서 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치가 다시 이제 변하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수정당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전국의 전환기를 짚어보고 그리고 부동산과 그리고 한미 외교의 관계에 대한 상관성을 이해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횃불청년단 대표 이태강입니다. 오늘의 강연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청년들이 요즘에 가장 궁금해하고 그리고 화두에 올른 그것이 부동산입니다. 그 부동산이라는 문제를 청년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전문가이신 원영섭 변호사님을 저희가 모시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 부동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보다 명료하고 명확한 답안지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외교와 안보가 또 따라옵니다. 부동산과 외교와 안보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국가는요, 강한 힘과 그리고 강력한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강한 힘이라고 하면은 안보입니다. 강한 안보를 위해서는 군사력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부동산과 경제의 모든 하락과 상승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보와 또 외교 이 두 가지를 부동산과 함께 결합해서 청년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취지로 오늘 이 강연을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많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도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부족한 점은 너그럽게 좋은 강연을 들으시면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국민분들 그리고 청년분들에게 찾아가는 횃불청년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횃불청년단에서 이렇게 소중한 강연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할 주제는 아마 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내용 그대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를 딱 두 개를 짚는다고 하면 하나는 부동산이고 하나는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과 부동산 이것이 현실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당이 국민의힘이 보수가 자유우파 국민들이 혁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고 아무리 좋은 상대의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약점을 공격할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가진 약점을 민주당이나 그런 좌파 세력들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의 순서가 돼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개혁하고 우리가 먼저 혁신하고 우리가 먼저 변하고 그리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실패의 국가로 만들려는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자세가 저희한테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진영의 문제는 뭐냐? 정당의 문제는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무도한 좌파 정부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나갈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강의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 자유민주 대전환기의 정당혁신, 한국 외교 안보의 위기와 부동산 대응 이 제목에 사실은 지금 강의할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요. 10분 쉬고 그리고 나서 Q&A를 나머지 시간에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의하다가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다음 이거는 제가 이력입니다. 이력인데 지금 현재는 건설부동산 권익보호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사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과거에 2016년 20대 총선에 입후보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똑 떨어졌습니다. 똑 떨어졌는데 그때의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쌍권을 뭐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제 속보도 떴는데 저도 자유한국당의 당무감사위원이었습니다. 제가 했을 때 현역 의원 한 20-30명 다 이렇게 직위해제 시키고 그랬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하고는 인연이 오래 있는데 제가 봉천동 아파트 김문수 후보님 사시는 그 아파트 바로 옆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간 이웃 사촌으로서 계속 알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김문수 후보 서울시장 선대위에서 법률지원 단장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선거운동을 돕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조직부총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당의 실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시 자유한국당 비례정당 TF 팀장인데요. 제가 그 미래한국당 있죠. 그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을 만든 게 바로 저 원영섭입니다. 그때 이제 미래한국당의 대표 제일 첫 대표는 이제 창립준비위원장이거든요. 창립준비위원장이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람이 사실은 오늘 여기 왔어요. 오늘 여기 와가지고 지금 와 있는데 남편 또 못 해본 당대표를 우리 아내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윤리위 부위원장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뭐 당에서 활동한 게 많은데 국민의 미디어 법률단은 미디어를 대응하는 그런 조직인데 여기는 미디어 법률단이란 조직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미디어 법률단이라는 이름 자체를 만든 사람이 접니다. 그 전에 미디어 법률단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의 기획팀 우리가 흔히 아는 서초동팀 거기서 이제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김문수 대선 캠프에서 뉴미디어 단장 그리고 대선 선대위에서는 또 미디어 법률단장을 또 했었습니다. 다시 그리고 뭐 건설부동산과 관련한 이력들은 쭉 있어요. 뭐 여기저기 했는데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고양시 관련한 직함이 있죠. 요 도시들은 시장이 우리 국민의힘이죠. 그런 내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이제
넘어가시고. 지금 저는 원래는 그 민법의 수험서를 썼었습니다. 여기서 민법 수험서를 제 책을 보고 한 10년 동안 그 2010년대는 대부분의 그런 사시, 변리사 그리고 이런 또 법원행시나 이런 합격자들이 제 책을 보고 민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지금 이게 여러분한테 한 권씩 드린 겁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건설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대표 사례를 그 건설 부동산의 주기별로 사례를 선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정독을 하시는 책은 아니에요. 정독을 하시는 책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애를 키울 때 왜 애 그 아프면 보는 책이 있죠. 삐뽀삐뽀 119라는 그 책처럼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번 뒤져보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했지? 이러면서 그 공인중개사들이 보기에 딱 좋은 책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우리 당의 정당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꼭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다음 장. 여러분, 정치가 뭘까요? 정치는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고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이게 전쟁론의 클라우제비츠 프로유센의 장교인 클라우제비츠가 쓴 전쟁론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정치는 전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치가 전쟁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안 흘리니까. 근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자살하고 조사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전쟁 못지않은 엄청난 사화였죠. 정치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그런 일을 겪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쉽게 보죠.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선거로 뭔가 뽑히는 건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신체가 죽으면 정신도 죽지만 정신이 죽으면 신체도 마찬가지로 죽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아마 세 가지 특검법이 아직도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 전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점보다 몇 배나 많은 규모, 몇 배나 많은 기간, 몇 배나 많은 피의자들과 범죄 혐의자들,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난이 당연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아마 언론에서 보이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진영의 모습이나 정당의 모습은 굉장히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인 건가 하는 그런 실망감에 몸을 정말 떨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수 진영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어느 진영에서 어디를 따져 물을 정도가 아니에요. 일단 정당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요. 그러니까 폐허가 됐다라는 게 그냥 정말 아까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일어난 것처럼 폭격이 일어났나요? 어디가 건물이 무너졌나요? 누가 다쳤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뭐 돈을 뺏겼나요? 그런데 보수 진영은 폐허가 됐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과 권위가 모두 무너져서 그래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아니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 말을 들으면 됩니까? 그 전에 아니 그래도 배지고 그래도 정당에서 무슨 직이 있으면 뭘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오합지졸의 모습 그리고 그 전에 후보를 교체하고 그리고 그 전혀 이 대통령 후보를 뽑아놓고도 도와주지 않는 이런 모습 서로가 서로를 자해하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이런 모습은 어떤 질서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권위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권위 아니 우리가 만든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권위가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드디어 존재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조직이 붕괴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이태강 대표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 어디 강의를 하면서 이 사람 수가 중요하지 않다. 5명이든 3명이든 1명이 있더라도 내가 강의를 하는데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난 얼마든지 들을 테니까 사람 수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느끼지 말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 저죠. 그 이야기를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수가 오늘 오신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박수 한번. 아니 어디를 모아서 이렇게 사람 수를 모아올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어디서 사람 모으자 그러면 니나 잘해라고 할걸요? 왜 모여야 되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모여서 뭘 한다는데? 뭘 해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이 희망이 모두 사라진 이 상황에서 왜 이 시간을 뺏겨가면서 내가 어딘가의 장소에 가야 되냐는 겁니다. 전략의 부재. 지금 혁신이가 하는 거 보세요. 윤희숙 혁신이가 하는 게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근데 그것을 윤희숙 의원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원래 혁신이라는 걸 만들면 안 돼요. 전당대회를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후보자들이 경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당원들의 지지세를 흐름을 창조하고 만들어 나가고 관리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당대표가 되는 거 그게 일종의 혁신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견이 다수가 아니라면 그걸 또 승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당대회라는 절차를 앞두고 왜 혁신위를 만듭니까?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 혁신위가 필요가 없다. 혁신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사실 안철수 의원님하고도 좀 친분이 있는데 이런 거 왜 하냐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후퇴를 했어요. 하지만 윤희숙 전 의원은 후퇴를 안 해. 계속 진행해.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도대체 이거 왜 만들었냐고. 근데 이 결과는 예측되고 있었어요. 저는 방송에서 혁신이 안 된다는 거 혁신 만들어질 때 공약할 때부터 원내대표 회의 선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안 된다고 이거. 하지만 또 했어. 물론 이런 전략의 부재뿐만 아니라 뭐 그 새벽에 후보 교체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은 언론에서 본 게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수많은 이 실패가 중첩돼 가지고 타이타닉이 침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뉴욕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9.11 사태로 무너질 때 수많은 안보 정보전 그리고 뭐 모든 것들이 실패가 중첩이 돼 가지고 그게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실패가 이미 보였을 때는 그 안에 100개도 넘는 이 비슷한 실패가 이미 존재했던 겁니다. 전략이란 게 없죠. 0이에요, 0. 신뢰.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죠. 정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셨기를 정말 바라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학생 때, 대학생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준비를 안 해. 안 하다가 뭐 상황이 이러니까 좀 유명해졌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러고 들어와. 들어오면 잘해야지. 어떻게? 신뢰가 핵심이, 제 말은 신뢰가 왜 이게 핵심이냐면 정치적인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이 파기가 됐을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소송할 수 있나요?
파기하면 끝이야. 약속을 해서 행동을 촉구하고 행동을 유인한 다음에 그거는 나는 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거 안 지킬래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에서는 어떻게 일을 같이 하죠? 나와 여러분 사이에서 무슨 약속을 하든 그걸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소송이라는 방식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믿어야 하죠.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야쿠자 영화 같은데 보면 요런 이제 설정들이 있어요. 아니 야쿠자 두목이 비장하게 한마디 하는 거죠. 저 사람을 우리의 적인 저 사람을 너가 해치면 뭐 감옥에 가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나오면 가게 안에 차려주고 너 뭐 시집 장가 가가지고 뭐 부모님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그 조직에 적이 되는 사람을 해쳐요. 이런 유사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유사한 스토리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이 뭔지 압니까? 이거는 그 조폭 대장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 그걸 가지고 그러면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소송할 거예요? 그 조폭 대장이 나한테 가게 하나 차려주기로 했어를 소송할 거냐고요? 못하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는 그 조폭 대장, 야쿠자 두목의 말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뢰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뭘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장 같이 뭘 했다가 돌아서 끝이야. 그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구조가 돼 있다 그러면 이 정당의 조직이란 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보수 진영에서는 배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유승민 뭐 그분부터 해가지고 한동훈까지 해가지고 배신 그러는데 우리 당은 배신자를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만성화돼 있어요. 사실은 좌파들이 진짜 배신자를 처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가 없고 돌아가지가 않는데 이미 그 신뢰가 없다는 것도 이 대선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어떻게 후보를 뽑아놓고 돕질 않습니까? 후보를 뽑아놓고 교체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럼 뭐 후보로 뽑혀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게. 후보로 뽑힌 후보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신뢰를 줄 수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프로세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그 대선 때 모든 게 다 드러났다. 도대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할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왜? 우리 당이, 우리 보수 진영이 완전한 폐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했기 때문이야. 그전에는 뭔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다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내가 처음에 정치를 입문했을 때 내가 뭘 2016년에 입문해가지고 내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그 무슨 선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할 거다. 내가 모르는 그런 생각을 제가 옛날에 했어요. 내가 지금은 그런 생각을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제가 지금은 그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왜? 저 사람들이 뭘 모르는구나. 뭘 모르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지금 우리 지지자들께서 국민들께서 그 단계에 저는 도달했다고 봅니다. 쟤네들이 뭘 몰라서 저러는 거였지 뭘 무슨 생각이 있어서 생각이 있으면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어. 저렇게 몇 선을 하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이름으로 고관대장을 한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짓을 했을 때는 우리가 다 모르는 그 대단한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모르고 바보고 탐욕스러웠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나가 있어요. 왜 이 똑똑하고 경험 많고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모를까? 저는 모른다의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몰라서 이 짓을 했다? 알고도 이 짓을 했다. 알고도 이 짓을 한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나중에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거는 간첩이에요. 만약 내가 북한이고 만약 내가 중국이라면 제일 똘똘한 A급 간첩을 저는 이 국민의힘에 박아놓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군요. 나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는데 아니 왜 매번 왜 결정적인 순간에 왜 바보짓을 하냐고요. 아주 일관되게. 그거는 바보라서 고의죠. 그 사람들은 간첩인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도 2016년에 정치 입문하고 하자마자 바로 탄핵이 되고 사실은 그 전에 제가 한 10년간 쌓았던 저의 뭐 어떤 뭐 고문이라든지 협회장이라든지 자문계약이라든지 그게 전부 박탈이 됐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제안하는 게 하나였어요. 그냥 탈당만 하자. 탈당만 하면 모든 걸 다 봉헌을 시켜줄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많이 알려졌지만 그때는 내가 발로 열심히 영업을 해서 사건을 따고 소송을 수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다 잘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뭐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그거를 일괄되게 다 거절했어요. 그럴 수 없다. 뭐 그거는 뭐 어떻게 어떤 상황이 초래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탈당을 한다는 것 그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한 문제는 5년 동안 이 고난의 행군을 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그런데 그때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사업에 대한 제안이. 근데 내가 그래도 보수 우파에서 정치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친미사대는 못할지언정 친중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 거절을 해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게 이 우리의 뭐 신뢰 이게 파괴와 이런 아까 말한 이 간첩 문제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친중이다 슬로건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제가 중국 사업에 몸을 담았으면 나도 모르게 그 무엇을 해야 됐을 수가 있어요. 그게 실체가 과연 없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희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현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백척간도의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우리 자신을 놓고 있느냐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이브리드 전 이야기했죠. 그 전에 하이브리드 전을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개념도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일을 했던 저 미디어 법률단이 사이버전 대응하고 완전 똑같이 돌아갑니다. 심지어 저기 노트북 이렇게 클릭하는 저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이브리드전 대응과 관련한 책을 쓴 친구예요. 그 정도로 제가 각 하이브리드전, 사이버 심리전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어떤 기관과 사람들과 일을 아주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힘든 이 오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그 보수파 진영의 국민들께서 드디어 깨달음이 왔다. 그러면 이제는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득표를 한번 분석해 보시자고요. 이재명이 49.42%를 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41.15예요. 이준석이 8.34, 권영국이 0.98에 송진호가 0.1입니다. 이거를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젖잘싸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굉장히 후보 책임으로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그 분들도 계신데, 과거 홍준표 대표가 탄핵 이후에 선거 나가서 했던 득표율이 23%였어요. 23%를 하니까 1년 뒤에 지방선거까지 10%를 더해도 33%죠? 33%를 어떻게 지방선거에 이겨요? 다 졌습니다. 다 피폐해졌습니다. 우리가 41.15잖아요. 1년 동안 그게 뭐 이재명의 실수에 의한 어부질이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혁신과 변화를 했든 10% 더하면 얼마죠? 51.15%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선거 싸워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득표율이 좋은 득표율이냐 나쁜 득표율이냐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에 선거를 치를 때 우리가 이겨야 되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득표율과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했느냐가 그게 핵심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을 보시면 이제 싸워볼 수 있는 득표율이에요. 저는 이 득표율이 우리가 잘했다고 주어진 득표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수 우파 진영의 지지자들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때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기회를 안 줬어요. 그 득표율 가지고는 우리가 몇 번의 선거를 치러도 회복이 안 될 정도의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는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이 득표율은 분명히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 득표율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후보 취소 사태, 사실 이게 임팩트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제가 우리 그 횃불청년단을 알게 된 계기도 이때 이 사태 때문이에요. 5월 10일 10일에 쌍권이 후보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시키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떠납니다. 몇 명 남아가지고 캠프에서 있는데 우리 횃불청년단에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제가 남부지방법원에 갔는데 그 앞에서 누가 피켓 들고 시위하더라고요. 쌍권 물러나라 이러면서 시위하시길래 저분들 누구시지 했는데 그분들이 횃불청년 단원들이었어요. 근데 정말 힘들 때 이렇게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기계와 용기를 가진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한, 저는 주춧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횃불청년단에서 강의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이 감사는 횃불청년단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박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 정말 어려운 힘든 상황을 거쳐서 다시 후보를 세우고 40%가 넘는 이 득표율까지 오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동지가 되는 거예요. 동지라는 거는 지위고하를 불문하는 겁니다. 나이도 불문하고 종교도 불문하고. 여러분, 그 근대의 시작이 언제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근대라는 게 시작됐지? 그 정근대는 뭐죠? 정근대라는 개념을 알아야 근대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근대라는 거는 종교가 중요하고 언어가 중요하고 지역이 중요하고 신분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근데 근대는 뭐죠? 아니, 모든 인간이면 보편타당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평등한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약속으로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그게 근대예요. 근데 이 근대의 시작은 사실 징기스칸까지 올라가요.
징기스칸이 그 내전을 벌이다가 완전히 패퇴해가지고 그 발주아 호수까지 후퇴했을 때 15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15명이 아니 우리 다시 한번 잘해서 몽골 한번 다시 찾아옵시다. 징기스칸이 그때 거의 노인이었는데 이미 그때도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싸워서 이겨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 15명의 인종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종교가 다 다른 거예요. 나이도 다 다르고. 근데 그 15명이 뜻을 모아가지고 세상의 절반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게 동지예요. 그래서 이런 동지 그룹이 이런 오래된 어떤 그 관행을 부실 수가 있는 건데 그들이 지금 나는 출현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결국 진짜 희망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문제를 인식하고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길을 제시할 때 따라가고자 하는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우리 한 소녀가 이제 생각을 하지. 근데 뭘 해야 되지? 아니 문제가 있는 것도 알겠어. 이건 다 잘못된 건지는 알겠는데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대한 이 물음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 정치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하면서 서로 간에 모순되기도 하고 비슷한 의미인 것 같기도 하는 단어들이에요. 정책, 어젠더, 이미지. 정책과 어젠더는 약간 다른 건가? 조직, 중도, 철학. 중도와 이미지는 이게 선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젠더와 철학은 같으면서도 다른 건지 다르면서 같은 건지. 노선, 의리, 투쟁, 호남, 당헌, 당규, 언론, 인재, 교육, 전략, 기획. 계속 이런 단어들이 뭘 해보려고 하면 한 발을 떼면 이 무수한 단어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헷갈려. 너무너무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만 헷갈리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우리가 다 헷갈려 이게. 선수를 먹어도 헷갈리고 뭐 많이 배워도 헷갈리고 그리고 선거를 많이 치러도 헷갈리고 나이가 많아도 헷갈려. 우리 모두 헷갈리다는 면에서는 전부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동지끼리. 나도 모르는데 너도 몰라? 나만 모르는 게 아니네? 이런. 여러분 다 모르니까 절대 그거는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또 요거 또 보셔야 돼. 또다시 스탈린그라드 전투인데 또다시 같은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고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전쟁론 클라우제비츠.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이 전쟁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죠? 지금 내가 전쟁이라면 해야 되는 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정치는 전쟁이라고. 우리는 전쟁의 한가운데 다만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정치. 전면적인 전투는 전면적인 선거예요. 그리고 비전투 기간이라는 거는 전투를 안 하는 기간도 있죠. 아까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우리가 보여줬지만
그 전투의 기간이 있는 거고 또 전투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해요. 하나의 이 거대한 전쟁에서. 그런데 비전투 기간은 비선거 시즌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전면적인 전투라는 거는 전면적인 선거입니다. 선거를 해야 돼요. 지금 그 김문수 후보 캠프도 저기 여의도에 방 하나 잡아가지고 사람들 몰아놓고 계속 오늘 또 제가 9시 가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원래 5시에도 회의하는데 뭐 못 가지만 매일매일 회의하고 작업하고 그 다음 스텝을 계속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홍보, 전략, 기획, 기존 인재의 활용. 아니 지금 나와 있는 인재들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 미디어도 대응을 하고 중도, 원래는 아니지만 중도 인척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당원들한테 또 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남이냐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호남도 또 가가지고 이 비석도 좀 닦고 그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5.18에 대해서 어떤 의심적인 공격을 받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네거티브, 온갖 뭐 허위 사실이든 과장 사실이든 뭐 침소 봉대하는 마타도들이 난무를 하죠. 그런 난무 침대도 마타도에 대해서 침소 봉대에 대해서 또 바로바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죠? 이거는 선거입니다. 이거는 전면적인 전투가 일어났을 때 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전당대회는 하고 있죠. 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저기 있는 민주당이란 적과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라는 거는 적과 싸우지만 당 내에서는 어쨌든 동지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전면적인 선거의 어떤 강도는 아니지만 현재는 만약에 민주당과 후보를 겨룬다고 한다면 요 내용들이 적절히 활용이 돼야 됩니다. 비전투, 국지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선이 끝났잖아요. 선거가 없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선거가 없는 기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선거가 없는 기간에는 인재도 선발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사실 우리 햇불 청년단처럼 이렇게 누구 불러가지고 계속 강의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해야 돼요. 딴 사람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 판단은 각자가 하는 거고, 하지만 어떤 이런 정보들이 돌아다니는지는 취합을 해 나가는 거, 그게 평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정책을 선거 기간에 만드나요? 선거 기간에는 정책을 만들 수가 없어.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떤 정책이든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 기간에 짠하고 나타내는 거죠. 뭐 어젠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슬로건을, 어젠다를 뭐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가지고 국민들께 어떻게 인식을 시키는 거냐. 자유민주주의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구호예요, 구호.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요런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오히려 철학인 거지. 그게 아니라 단어에만 집중하고 상징에만 집중하는 거는, 그거는 전혀 이 어젠더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노선, 내가 생각하는 어젠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그 다음 스텝,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기독교를 믿는다, 난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성경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수 있잖아. 그거 못하면 어떡해?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음엔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노선을 가는 겁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뭐 당헌당규 이런 거는 언제, 당헌당규를 선거 때 바꾸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다 게임이 끝나 있어야지.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 때 뭘 자꾸 바꿔, 당헌당규를. 뭐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당이, 전투 상황과 비전투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는 당이 우리 당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언제나 정반대로 움직이죠. 사실은
지금 중도를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선거 때는 중도를 이야기해야지. 평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 우리가 세워야 될 철학이 뭐냐, 그 철학을 세워놓고 중도층에 때로는 어필하고 때로는 중도층이 하는 비판을 어떻게 우리가 이 가치와 철학에서 수렴할 건지에 대한 작업을 그때는 선거 때는 하지만 지금 우리 거도 제대로 서 있는지 모르는 판에 어디서 이거를 누구한테 파냐고요. 우리 근데 계속 이 평시에 선거가 없는 이 시즌에 중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민주당을 보세요. 옛날에는 그 보수당이 잘 나갈 때는 민주당이 보수당을 전격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민주연구원 또 우리 여의도 연구원을 뺏긴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거의 190석에 그리고 대통령 권력까지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이 2, 3년 동안 민주당이 중도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중도 이야기는 민주당은 안 해. 그럼 민주당이 중도 정당이에요? 아니죠. 뭐 그 많은 탄핵 시도 그리고 예산 삭감 그냥 내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닌 당이야. 제가 그 말은 참아 못했는데 자, 민주당을 한 번도 중도로 간 적이 없다고요, 평소에. 그리고 190석이 되고 그리고 정권을 찾아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도라는 구호를 외치느냐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 실체가 없는 단어라니까. 근데 지금 이 중도를 가지고 맨날 싸워요. 패널을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가 어쩐다 이야기하고 뭐가 비판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당에서 짬밥 좀 먹은 사람들이 그 별 이야기 다 하고 무슨 평론가가 대단한 평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아주 비전략적인 행동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를 옮기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모든 당력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거. 어떻게 이렇게 매번 이렇게 되죠? 왜? 우리 당에 간첩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인 바보가 있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 당에 간첩이 있어서 그래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군인의 선발과 육성입니다. 병사를 키우지 않았는데 전투에 어떻게 싸우러 나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인재의 선발과 육성은 전쟁을 하면서도 해야 돼요. 우리가 6.25 때 3년 동안 병사들이 싸우러도 갔지만 계속 그 장교들을 키웠다고요. 정치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인재의 선발과 육성입니다. 이것의 가치는 사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군인의 선발과 육성,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인재의 선발과 육성. 저번 대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에 후보가 있었나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후보로 모셔와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가 아니었으면 우리 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내지를 못했어요. 넘버 2가 누구예요? 한동훈 후보죠. 한동훈 후보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당의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을 우리 당의 후보로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근데 그 정상적인 너무나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김문수 후보가 아니었으면 99.9%였다고요. 자, 인재의 선발과 육성은 시즌을 가리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비전투 기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선거가 없을 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이 비선거 시즌에 인재를 선발하지도 육성하지도 않습니다.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교육 프로그램도 거의 사라졌고, 선발을 한다라는 거는 일종의 새로운 당직자들을 이렇게 선출해내고 추천받아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도 사라졌어요. 우리가 중도라는 쓸데없는 토론 속으로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을 때, 언론이 거기에 모든 당력을 몰아가고 있을 때 정작 아무도 손은 안 키운다고요. 중심 어젠드가 만들어지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3일 전에 일어난 언론에서의 최고 핵심 기사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일주일만 지나면 더 몰라요. 그냥 내가 정세 분석을 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뭐 시사에 강하다고 하지만 며칠 지나면 그런 일이 있었나 하면서 다 사라져요. 흘러가는 물결에 전부 떠내려갑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신문 많이 보면 또는 기사 많이 보면 유식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 유식함이라는 거는 전부 강물에 휩쓸려가 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란 거 본능적으로 더 세게, 더 빠르게 모든 정보를 소화시키려고 해요. 그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짧거든요. 언론이 가지고 있는 호흡은.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게 매몰될 수가 없다. 그거는 흘러가고,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우리가 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뭘 좀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우리가 서울대에서 아직 노벨상도 못 받고 있는데 뭐 노벨상 받기 위해서 서울대를 뭐 없애야 되나? 그런 뭐 있잖아요. 약간 목표로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아, 서울대에서 노벨상을 못 받아서 문제니까 노벨상을 받으려고 좀 노력하다 보니, 아,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런 거 합시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건 스토리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로스쿨 왜 만들었어요? 로스쿨이 100년 전부터 있던 제도예요. 서양에서. 로스쿨 만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학 나오지 못하고 고졸로 사법연수원 들어갔다가 소름당한 그 기억이 투영이 돼가지고 로스쿨로 바뀐 거라니까요. 정책이라는 건 거기에 어떤 흐름과 스토리가 연계가 돼야 되고, 그것이 그 흐름과 스토리를 만드는 거는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 서사를 만드는 거는 그게 우리의 철학과 어젠다가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화는 뭐예요? 우리의 신화. 우리의 신화는 없어. 신화가 없고 서사가 없는데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신화를 만들고 전설을 만드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 중심 어젠다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전에 있었죠. 반공. 6.25를 거치니까 당연히 이 많은 스토리들이 만들어 나오죠. 이 두 글자에서 수많은 스토리가 발생을 해요. 지금은 없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설명하기가 어려워. 우리를, 국민의힘을 설명하려고 법인 등본을 보여줘야 돼요. 국민의힘 뭐 대표자 누구, 사무총장 누구, 주소재지 어디, 그걸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보수를 설명하고 자유우파를 설명하는 거는 너희는 누군데, 이 흐름은 뭔데. 사실 그 책이 이승만 대통령 책이 많던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가 그 흐름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뭐 옛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간 이런 분위기야. 제도권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중심 어젠드가 성립이 되냐고. 안 되지. 신화가 서사가 안 만들어지죠. 쟤네들은 노무현 대통령 서사 만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서사 만들어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서사 만들 거예요. 자, 이게 벌써 나오나? 벌써 이거 요거. 그러니까 좌가 있고 중도가 있고 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보자고요. 민주당 동그라미, 국민의힘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건 좀 우리를 과장한 거예요. 우리는 훨씬 작은 동그라미야. 민주당 동그라미가 더 커. 근데 우리가 이걸 뭐 동등한 동그라미로 만들어 놨어요. 다시. 그러면 비전투 기간, 비선거 시즌에 해야 할 일이 뭐죠? 그것은 국민의힘이라는 동그라미를 동일한 중심축에 두고 키우는 거예요. 그 외형을 넓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전투기간 선거 시즌에 해야 될 건 뭐냐? 이 중심에 있는, 정통 보수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중도로 계속 약간은 좌측으로 밀어냅니다. 이거는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답. 요렇게 하는 거예요. 평시에는 동그라미를 키우고 전시에는 동그라미를 중도로 밀어내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한 우리 당의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당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좁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진영 전체가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대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또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거 계속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또다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고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전쟁론 클라우제비치. 여러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는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화두가 이게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계속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아니 스탈린그라드 전투 동영상을 보여주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한 설명은 없느냐. 스탈린그라드 전투 동영상을 보여줄 거였으면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보여드린 거겠죠. 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왜 졌을까? 이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이 스탈린그라드의 이름이 스탈린의 도시 스탈린그라드였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이 상징적인 이유로 스탈린그라드에 집착하고 완벽한 점령을 지시를 합니다. 그 결과 독소전쟁 패배의 결정타가 돼요. 이 스탈린그라드에서 너무나 시간을 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우랄산맥 뒤로 이제 그 생산 공장을 이동시키고 미국의 마셜 플랜으로 각종 이제 물자를 지원받아 가지고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비전투 기간, 비선거 시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비선거 시즌에는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어젠더, 철학, 노선이라고 했죠. 그거는 상징과 서사를 종합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재화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적으로 올바르고 무엇이 가치적으로 나쁘고 무엇이 신념이 돼야 되느냐, 이런 거는 비선거 시즌에 하는 거예요. 자, 군사적인 합리성은
정치적인 상징성보다 비전투 기간에는 커도 됩니다. 우리가 뭐 훈련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스탈린이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은 비전투 기간에는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죠. 북한도 그렇게 하죠. 어떤 관역 같은 거 미제 승냥이 하면서 그려놓고 그거 쏘게 하잖아요. 그런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전투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군사적인 합리성이 정치적인 상징성보다 더 상위 개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탈린그라드의 전투를 하는 이유는 스탈린이라는 이름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냉정하게 그냥 군사 전략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대충 점령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었어야 했어요. 그 다음 타겟으로 그 다음 고지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됐어요. 근데 스탈린이라는 말에 집착한 겁니다. 군대는 군대일 뿐이에요. 제가 아까 전쟁 이야기를 한 거는 전쟁은 전쟁일 뿐, 군대도 군대일 뿐, 공산주의 군대도 나치즘 군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난 공산주의하고 나치즘하고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자기들은 구별해가지고 서로를 정오하면서 싸웠잖아요. 근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을 제거하고 상대를 강점을 모방해야 하는 전쟁터에서 이념과 철학이 무슨 상관이에요? 공산주의면 뭐고 나치즘이면 뭡니까? 히틀러의 그림이 걸려있던, 스탈린의 그림이 걸려있던, 오늘 당장 총을 쏴야 되는 병사한테는 생존이 제일 더 중요한데, 그게 전투라고요. 전투 시즌에는 상징이라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누구가 뭐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뭐 어쩌다 그래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이 전체 전세의 그런 대세를 크게 좌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유식하게 선거 시즌에 뭐 이렇게 전략 잘 짠다 그래서 5% 이상의 그런 차이를 벌리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선거 시즌에 격차를 낸 그 베이스에서 선거 시즌에 5%를 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미 우리의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5살짜리 애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작전과 어떤 전술을 잘한들 대학생 육상 선수를 이길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이미 스타트에 딱 출발선에 선 순간 그 게임의 승패는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발하지 않고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거는 냉전 시대의 그런 미소의 그 관계를 보여드리는 건데, 2차 대전에서 살아남은 두 가지 사상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예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상이 살아남은 거예요. 전쟁에서 졌으면, 정말 나치가 이겼으면 공산주의도 자유주의도 영원히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겨서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가 전투 시즌에 뭘 해야 되는지, 비전투 시즌에 뭘 해야 되는지, 선거 시즌에 뭘 해야 되는지, 비선거 시즌에 뭘 해야 되는지에 최소한의 이해가 없는 사실 당이 국민의힘이에요. 역사는 승리한 자, 살아남은 자의 것입니다. 마치 전쟁처럼. 그리고 또 마치 정치처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뭐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이 짧은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 1년이 걸릴 수 있는 이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 스탈린그라드 전쟁. 이 계속 나와. 이건 이제 넘어가죠. 민주당의 숨은 위기가 한미동맹과 부동산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게 숨은 위기였어요. 숨은 위기를 그러면 어떻게 문재인은 극복을 했느냐? 그걸 극복했던 가장
넘버원의 솔루션은 적폐수사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제2의 적폐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 특검법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반년 이상 싹 털어가지고 얼마나 이 보수 진영이, 자유우파 진영이, 국민의힘이 나쁜 놈이냐라는 거를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그 서사, 이거야말로 또 일종의 서사입니다. 그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 세 가지의 특검법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방어만 하면 안 되겠죠. 그때도 한미동맹은 위기였고, 그때도 부동산은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도 모든 관심이 적폐수사에 쏠려가지고 아무것도 대응만 못하고 방어만 하고 수세에 몰린 상태에서 그냥 2018년 지방선거를 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물론 이제 적폐수사와 관련해서 방어도 충실히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비판적인 현실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비로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기본적인 어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은 임차해야 되는가? 아니면 소유해야 되는가? 부동산 망하면 어떡하지? 또는 부동산을 내가 샀는데 오를까 내릴까? 아니 아직 못 샀는데도 오를까 내릴까? 우리가 신혼집은 어디에 마련해야 되지? 작더라도 사는 게 맞나? 약간 공간을 넓게 해서 빌리는 게 맞나? 구축이 맞나? 신축이 맞나? 서울이 맞나? 경기도가 맞나라는 이 무한 질문 속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부동산은.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집이라는 거는 지갑이라는 겁니다. 왜 지갑이냐? 여러분 집을 살 때 뭐 사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안 사신 분들이 있고, 그러면 사신 분들은 사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집을 제일 처음에 사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지. 첫째, 어디서 사야 되지? 내가 아까 서울이냐 경기도냐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이냐 경기도냐 인천이냐, 경기도면 경기 북부냐 경기 남부냐, 서울이면 강남이냐 비강남이냐, 비강남이면 한강 이남이냐 한강 이북이냐, 우리 회사는 어디지? 나는 어느 회사에 앞으로 계속될 것 같지? 내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인가?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가? 학군을 어떻게 해야 되지? 위치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하고 부모님 처가 친가는 여기고, 나는 그러면 처가 근처 살아야 되나 친가 근처 살아야 되나? 위치 하나만 하더라도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 내가 그러면 어쨌든 김문수 후보 옆에 봉천동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차자고요. 근데 아파트를 해야 되냐 연립으로 해야 되냐, 아파트는 몇 평 해야 되냐, 신축이냐 구축이냐. 그래서 뭐 구축 아파트를 산다고 치자고요. 이 구축 아파트를 도대체 재건축 언제 들어가지? 좀 더 이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나? 아니면 들어갔다가 인테리어 하나? 아니면 그 형태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우리가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결정이죠. 나한테 돈이 있는가? 내가 돈이 없어. 1억짜리 집에 5천만 원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빌려야 돼. 그렇죠? 돈을 어떻게 빌리지? 이게 금융권에서 빌리고 뭐 부모님한테 빌리고 친구한테 빌리고, 아니면 뭐 그 캐피탈에 가야 되나? 아니면 담보대출해야 되나? 이게 다른 담보대출에 다시 엎어와야 되나? 여기도 또 수많은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가지고 어쨌든 들어갔어. 내가 사가지고 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된 거죠?
이 모든 지금 이 변수로 따지면 그 변수 곱하기를 하면 수백 개가 돼 있는 고민이 집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화체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뭐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집기, 뭐 탕비실에 있는 과자, 그리고 뭐 책상, 그리고 우리 회사의 어떤 채권 채무, 이 모든 걸 주식이라는 이 종이에 하나의 화체를 시키는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고민들, 이 고민들이 하나의 그 물질적인 덩어리로 화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집이 아닌 다른 집을 사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고민이 이 집을 팔면 돼요. 이 집을 전세 주면 되죠. 이제부터 고민의 그 그레이드가 굉장히 이게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한 100개를 고민했는데 이제는 몇 개만 고민해서 그 다음 액션을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는 집을 사라라고 꼭 이야기를 해요. 오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를지 안 오를지 그 나중에 설명하는데, 오를지 안 오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사야 내가 더 이상 쓸데없는 고민을 안 합니다. 나는 내 업에 충실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박사야 열심히 연구할 수 있어. 내가 변호사야 열심히 소송할 수 있어. 내가 의사야 열심히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이 고민을 내가 했던 이 고민을 전부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집을 사라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본인의 어떤 발전에, 개인적인 발전에 미천이 된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모기지론의 비밀. 여러분, 모기지론의 비밀이 있어요. 집값은 절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절대 내릴 수 없는 것과 모기지론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모기지론은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을 해온 거예요. 미국에서 수입을 한 제도라서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100년 동안 모기지를 하고 있는데 집값이 내리면 어떻게 되죠? 30년 뒤에, 40년 뒤에 쪼개가지고 변제하는 게 모기지론이잖아요. 30년 뒤에, 40년 뒤에 쪼개가지고 대출을 변제했는데 집값이 내리면 사람들이 모기지를 안 하잖아요. 집값이 내리는데 어떻게 모기지를 해요? 모기지를 하면 안 되지, 절대. 모기지론이 유지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저 모기지론의 이율 이상을 상승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모기지론을 하면 안 되고, 모기지론을 하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말고 미국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미국에서 모기지론을 하는데 집값이 상승 안 되면 모기지론을 할 사람이 없어지고, 모기지론을 할 사람이 없어지면 은행은 파산합니다. 대출로 장사를 하는데 대출할 게 없어. 어떻게 이게 은행이 유지가 되죠? 가계대출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국내 정책으로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외채는 조율이 안 되잖아요. 외국에서 내가 빌려서 외국에 갚아야 되면 나는 그 갚는 변제기를 지켜줘야 되지만, 가계대출은 정책으로 이걸 제한할 수 있다고요. 그 가계대출의 핵심이 모기지론이고, 모기지론의 핵심이 집값은 오른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집값 내리니까 저번에 어떻게 됐죠?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을 하잖아요. 미국의 금융의 근간이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더하죠. 우리나라야말로 가계부채가 많고 담보대출이 많은데 집값이 안 오르면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집값은 오르게 돼 있다. 그게 어떤 데는 안 오르고 어떤 데는 오르고 양극화가 될 수는 있어도 집값은 오르게 돼 있다.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집을 사시려면 사시고, 젊은 분들 많으시니까. 그리고 단 하나,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그 이야기 절대 들으면 안 돼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보통 이제 그런 말 하다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은퇴 많이 합니다. 집값 폭락한다고 이야기했다가. 자, 그러면 이 628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62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6억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 달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정되는 효과가 있으면 또 6억 담보대출 불가하는 거 계속하면 되겠네. 그 이재명 역시 능력이 있다더니 진짜 능력인 건가? 그러나 사실 이거야말로 지방선거 때 어떻게든 이 보수 진영이 비벼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상대의 실수를 가지고 우리의 기회로 삼는다에 거쳐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략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은 오르고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동맹은 파탄나 있었어요. 정권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지방선거를 이겼다는 것은 적폐수사 때문이었어요. 왜? 사람들의 인식에 우리 한미동맹 깨졌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지.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았던 거예요. 하도 막 두들겨 패고 뭐 다 잡아들이고 또 누구 죽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628 정책을 내는 순간 집값이 뛰고 있었나? 상승 시그널이 분명히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는 겁니다. 미처 적폐수사 시즌2를 하기도 전에 저는 사실 알고 있었죠. 주식이 오른다고 사람들이 할 때 정권 바뀌고 부동산도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각종 지표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주식이 오르는 건 알아도 부동산이 오르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628 정책이 딱 터지는 순간 우리가 오르고 있었구나. 그게 사람들 머릿속에 딱 들어가요. 이제부터.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그 유일한 방법은 공급이에요. 공급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 공급을 민간 시장에서 공급하는 것과 공공시장에서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민간 공급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출을 얼마 땡길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것도 예고 불가능하게, 예측 불가능하게 초강력 대출 제한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도, 공급하려는 사람도 이러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민간의 공급 사업이란 것도 최소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4, 5년은 내다보면서 공급을 하는 건데 그 중간에 6억 또 이상하다 싶으면 4억, 5억 이런 식으로 대출 제한이 들어와 버리면 민간 공급업자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완전 사라지면서 더 이상 그 민간의 어떤 공급 사업을 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완전히 그 민간 사이드의 공급은 망가졌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임차 수요가 증폭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이드에서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월세 전세 살다가 나중에 매매로 전환이 되죠. 이게 보통 전통적인 시퀀스예요. 근데 매매에 따른 공급이 없어지면 이 매매 수요로 옮겨가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 임대차 시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월세와 전세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지표가 이미 이 짧은 시간 내에 벌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더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입차인들이 굉장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쓰진 않았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렵다 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거는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을 때 그게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실패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계속 경고를 보내고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 세미나도 하고 언론에서 아니 불이 났는데 집안에서 누가 불이 났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이 났는데 초가삼간 다 태울 때까지 아무도 불 났다고 이야기를 안 하면 불이 난지 모르고 그냥 집이 다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는 6.28 정책까지 나왔어요. 앞으로 무슨 정책이 더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나올 때마다 때로는 대출 정책, 때로는 세금 정책. 사실은 조금 있으면 종부세가 나올 때가 돼가죠. 이제 그리고 각종 그런 뭐 법인세 이런 것들도 오를 예정이고 그 상속세 완화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한테 점차적으로 압력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파탄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의 어찌 보면 관세 협상입니다. 최근에 일본이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죠.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25%의 관세를 15%인가로 내렸나요? 그리고 나서 5,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미국에 투자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관세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의 문제가 그 한미 동맹의 약화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보가 사실은 경제보다 먼저 가야 돼요. 이거는 지금 현 시점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동서고금 그랬습니다. 제가 징기스칸 이야기를 했지만 징기스칸이 사실 전쟁한 이유가 무역하려고 사기를 보냈는데 그 무역을 방해를 해요. 그러면 반드시 가서 정복하고 온다. 그 대신 무역을 그냥 하게 냅두면 그냥 냅둬요. 그러면 어쨌든 군사력을 전제로 해서 이 경제력이라는 게 그 물물의 거래가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동서고금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안보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는데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보를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한미동맹에 기여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나토 회의에 반드시 이거는 참석을 했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참석을 했었어야 했냐면 동맹이란 게 뭘까요? 동맹이란 건 친한 나라끼리를 동맹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적이 같아야 동맹인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구죠? 북한이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정전협정에 사인은 안 했지만 정전협정에 사인한 상대 국가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북한이 적국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휴전과 정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중국과 북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그 전 거 앞에 근데 이란은 어떤 나라냐? 이란은 그 중국의 비호를 받고 있어요. 유엔이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는 뒤에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공습은 중국의 공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나토 회의를 가려고 하다가 철회했죠. 그 나토 회의를 가게 되면 사실은 이란에 대한 대이란 성명이 나올 예정이었어요. 물론 방위비 분담이라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가서 아니 이란이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하고 뭐 이란이 핵무기도 개발하고 이상한 짓 하는데 우리가 공동 뭐 결의안이라도 촉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예정이라서 거기서 발을 뺀 거예요. 근데 이란에서 발을 뺀 거는 뭐 어디에 발을 뺐다고 했죠? 중국이 이란을 통해서 견제하고 이란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발을 뺀 거예요. 우리가 같은 적이 있는 동맹에서 우리가 먼저 이탈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발을 빼자마자 나토에 불참을 한다고 하자마자 일본의 아시바 총리가 같이 불참을 해요. 그리고 호주도 불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시바 총리는 아마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하면서 똑같이 불참한 거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내가 괜히 이재명 따라 해가지고 이 망한 거 아니야? 그런데 심지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그 의존도 굉장히 높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내수 시장이 엄청 큽니다. 우리는 수출이 절반 이상이고 일본은 내수 시장이 절반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내수를 살린다는 거는 이런 뭐 소비 쿠폰이나 뭐 지역 앞에 돌려서 살 수가 없는 게, 내수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역사가 오래돼야 내수 경제가 올라가요. 자기가 자수성가해 가지고 돈 번 사람은 자기가 못 써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부를 이어오면 내가 이 소비하는 손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사가 그 산업화 역사가 적기 때문에 이 지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일본만 하더라도 그 미나미 은강이나 이런 것처럼 그 언기축 통화 상태에서 굉장히 세계 시장에 먼저 편입을 했고, 그리고 그 이래 수백 년간 산업화를 갈고 닦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내수 시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 같은 나라예요. 계룡남 같은 나라.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힘들어. 뭘 할 때마다 경쟁을 해야 되고, 뭘 할 때마다 좀 도와주는 데는 없는 것 같고,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해야 되는 느낌이고, 그나마 그 뒤를 봐주는 게 사실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있으니까 일본도 우리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뭐 중국이나 북한도 우리를 그렇게 쉽게 못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전부 미국에서 비롯되거든요. 이란 공습하는 이 타이밍에 사실 나토에를 참석을 했어야죠. 아까 같은 적이 있어야 동맹이라 그랬죠. 지금 미국과 중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한테는 우리가 중국에 붙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동맹에서 이탈됐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하나 더. 예. 아니 앞으로. 제가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제가 젊은 분들한테는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몇 번씩 읽었는데, 거기에 웬만한 이런 종합적인 어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굉장히 수준이 높고, 왜 자유가 중요하고, 왜 어떤 공산주의가 나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게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 건, 어떤 식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 건지 들어있고, 심지어 동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 동지지? 우리 사실은 동지를 잘 모르고 동지라고 합니다. 그냥 그게 뭐 친애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니까 진짜 친애하는 줄 알더라라는 그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처럼 동지라는 게 뭔지 몰라. 그러면서 어디 가가지고 뭐 연설문 쓰거나 써야 될 때 끼워 넣는 거예요. 동지란 무엇인가? 동지 그걸 모르듯이 그냥 동지 한 단어를 넣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지라는 것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 사람이 고초를 겪을 때, 자기의 바른 말을 하다가 고초를 겪을 때 나는 당신하고 생각이 같습니다라고 주위에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동지입니다. 내가 그거를 보면서 동지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전에 있었나? 아니면 이 이상의 정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기초로 우리나라를 세운 겁니다. 한미동맹을 기초로 우리나라를 세우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들여오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거는 서양의 문물을 뺏긴 거예요. 서양의 문물을 뺏겨서 서양의 통치구조, 더 정확하게는 서유럽의 통치구조를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서유럽의 통치 구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또 기독교 신앙 논리가 통치 구조에 들어가 있고,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썼지만 그 민주주의는 기독교 신앙 논리하고 또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논리를 이해해야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그 민주주의를 두 개를 같이 이해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민주주의, 한미동맹, 그러니까 미국, 이 세 개의 교집합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번영 속에 아직도 뭐 저는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느껴져요. 왜 이게 이렇게 돼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건국되었고, 우리나라의 건국의 그 과정 속에서 통치 원리는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한번 젊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부정선거를 무시하면 결국 독재가 오는 것이고,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선거 개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지 않으면 독재에 또다시 빠질 겁니다. 오늘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고요. 사실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젊은 층들은 이런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횃불 청년단에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대한민국 정치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원래 알고 있었던 부분은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머릿속에 각인되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 몰랐던 부분은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거 다시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또 새로운 이제 지식을 습득하게 돼서 되게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횃불 청년단 앞으로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